AI 시대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어떻게 더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가 AI 시대의 능력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부의 공식이 되겠죠. 개인 투자자는 그렇다면 각 개인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전문가 또 이력 프로필 부자입니다. 서강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이면서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이면서 트러스트 커넥트 대표인 윤석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이력 부자시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진정성 없어 보이긴 하시는데 아니 지금 혼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 영혼이 제가 가득가득합니다. IBM 오라클처럼 네. 원래 엔터프라이즈 일을 하다가 교육 쪽에 와서 제가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예. 의외로 또 다른 대학에 찾아주시고 제가 현재 스타트업 대표기도 하고 있어서 와. 실제 제가 보면 현장 그리고 산업계 연결하는 역할에서 제가 트러스트 커넥터라고 해서 신뢰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AI 관련된 서적을 내셨다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새로운 인류, 제가 앞서 말씀드린 AI 네이티브의 탄생을 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 아들이 계시다고 써셨는데 대학을 안 가요라고 좀 네.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또 맴매 안 하고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다고요?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책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올해 초에 제가 아들하고 중국 같이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기념으로 중국에 있는 상하이 그리고 항저우 가서 저희 이제 알리바바 유니티의 본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거가 계기가 돼서 사실은 올해 이제 전부가 잘 안 나와서 재수학원을 가려다가 예.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런 중국의 실제 변화를 보고 그리고 의미 없이 재수학원 가는 것보다는 개발자 과정 듣는 게 좋겠다는 서로 합의하에 결정이 돼서 사실은 뭐 자세한 내용 책에 나왔긴 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실제 팩트는 의미 없는 재수 생활보다는 6개월 개발자 과정 듣자는 결론이 돼서 좀 열심히 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기 쉽지 않은 게 네. 아빠는 두 개 대학에 그것도 무슨 특임 교수 그러네요. 또 이러면서 아들은 학교 안 갈래요. 근데 뭔가 집어 던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네네.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대학의 의미가 네. 사실은 교육, 벤처캐피탈, 고용이란 이런 칠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현장에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서로 간의 합의하에 사실은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니었죠. 실제 고민이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와이프는 되게 싫어했었고 이런 데 있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이가 어쨌든 중국에서 왔던 경험을 하고 네. 제가 또 가이드라인 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내서 사실은 확실한 거는 의미 없이 재수학원 가는 것보다는 예. 좋은 선생님 물론 이제 과정 중에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관점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면 6개월 그 과정 내에서 그 막내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막내거든요. 집에서도 막내고 6개월 과정에서 막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라이브하게 매일매일 겪고 있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우리 김도현 앵커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네. 얼마 전에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이 AI 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도 그냥 우린 고졸자 뽑겠다. 굳이 대학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갈 만한 실력 있는 애들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건 경제가 아니고요. 있네요. 네. 네. 확실한 거는 스탠포드나 그냥 고졸이 아니군요. 이제 스탠포드 갈 수 있는데 네. 예. 대신에 우리 회사로 와라. 대신 그때 키워줬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 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시험을 잘 봤으면 고민했겠지만 근데 의미 없는 재수 학원보다는 네. 그냥 이런 AI 워낙 개발의 변화가 빠르니까 그걸 직접 경험해 보자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저도 한국형 그런 뭐 팔란티어나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를 또 꿈꾸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나 아니면 고용의 형태, 벤처캐피탈의 형태가 많은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뭐 학위, 예전에 명문대 간판이라는 그런 것,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전문직으로 이어지는 스펙이 사실 과거에는 성공의 좀 방정식이다라고 봤었잖아요. 이제는 그럼 그 기존의 사다리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목격하게 될 좀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챗GPT로 많이 느끼셨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도 교육 부분은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학교가 많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어. 근데 사실 뭐 얼마 전에 스카이 대학에서도 이제 네. 시험 시간에 뭐 AI 쓰면 이제 부정행위야 해서 좀 많이 그렇죠. 이슈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봤을 때 이제 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은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아니면 OPC, 원퍼스 컴퍼니라든지 네네. 이런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약간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저희 아이들을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직접 프랙티스 해보고 있는데 네. 실제 변화가 있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학위 자체가 자격증이 아니라 지금은 너 뭐 할 수 있니? 기터브에서 정말 돌아가는 기터브라고 해서 오픈 소스 코드가 있어요. 저장소가 있는데 실제 너가 학위증이 아니라 너 어떤 거 만들어 봤니? 나한테 보여줘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게 이제 워킹하는 실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라고 하는 것이 학위증 대신 너가 뭐 할 수 있니? 아니면 너 어떻게 AI를 잘 오케스트레이터 지휘할 수 있니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뭐 스펙 쌓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것도 진짜 AI 시대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흰머리라 많은 오해가 있는데 저도 9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저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하셨던 뭐 저도 재수학원 다니고 네. 그렇게 겪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학위증, 학점에 대한 가치보다는 실제 너가 워킹할 수 있는 네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줘봐.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마치 디자인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기획했던 디자인인 것이 실제 돌아가요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써주신 칼럼을 봤는데 그 범용 인공지능, 그 AGI의 도래를 인류가 AI를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임계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생성형 AI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올 AGI가 이 두 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 AI는 인간이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근데 AGI는 제너럴 인텔리전스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AI는 일반적인 우리는 인간이 정해놓은 스코프 네. 한 종류에 있다면 AGI는 우리가 설정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반적인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AI나 AGI에 대한 약간 논의가 좀 많이 있어요. 네. 디베이트가 많은데 어쨌든 포인트는 특이점이라고 하죠. 점점 좀 빨라진 건 맞습니다. 네. 그 레이 커즈발이 했던 특이점이 빨라진 부분은 AI 챗GPT 이후로도 많이 와서 사실은 AI나 AGI에 대한 논점에선 확실한 거는 인간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AI는 AI 스스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실제 실행되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지능이 스스로 더 뛰어난 지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AGI는 인류가 만들어낼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 기술의 이제 최전선에 좀 계시니까 이게 과장된 공포에 불과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실이다라고 보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방향은 AGI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노벨 수상자가 네. 아니라 현재는 노벨 수상자의 조수들이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근데 아직은 노벨 수상자가 A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노벨 수상자가 되기 위한 교수 역할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노벨 수상자 자체가 AI가 아닌 건 맞습니다만 네.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업계 학계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노벨 수상자의 조수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노벨 수상자 자체가 AI라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다른 빅테크에서는 약간 마케팅 차원에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이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AGI 등판하는 게 인류 통제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가 스스로 아까 자율적으로 세다 보니까 네. 연구나 그런 것들에서 자기 자율주행처럼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자율주행 R&D하는 것들도 이제 멀지 않은 미래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지막 인간이 이제 개발할 필요 없이 R&D 자체도 A가 할 거라는 논의들이 있는데 네. 근데 탑티어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넘어야 될 약간 환각이라든지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갈 한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AGI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교수님 이 긍정적으로 가는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에서야 정말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는 인간의 수명도 이런 AGI 이 의료를 통해서
뭐 200살, 300살까지도 살고 와우. 범죄도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그런 이른바 SF 영화들도 나옵니다. 이런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반대의 방향. 정말 인간을 부술 수도 있고 인간의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섭네요. 이게 오. 정확한 맥을 잡아주셨는데요. 네. 이게 약간 AI에 대해서 이게 유토피아적인 관점과 네. 디스토피아 관점이 굉장히 갈리고 그렇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게 약간 유토피아 관점과 디스토피아 관점이 갈리고 있어서 근데 왜냐면 빅테크들은 셀링해야 되니까 네. 약간 그런 아까 말씀 그런 걸 포장하고 유토피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 여러 가지 기술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탐욕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인간의 가치관 네. 어떤 의도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싸움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최근에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로 인해서 화이트 칼라의 대량 실업이 임박했다라는 경고를 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AI가 초급 화이트 칼라를 만약에 정말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고용 그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그 포인트도 되게 논란이 많은 지점인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초급자는 많이 안 네. 뽑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개발자도 그렇고 챗GPT 이후로 네. 40대, 50대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 30대 취업률 내려가고 있어요. 네. 왜냐면 챗GPT 이후로 이제 쉽게 말하면 개발자 부분도 네, 네. 주니어를 안 뽑고 있는 거죠. 왜냐면 회사 관점에서는 ROI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초급하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40대, 50대 취업률이 올라가죠. 왜냐면 그거는 일을 시켜본 사람이 더 잘하기 맞죠. 때문에 시니어들을 많이 뽑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그런 이제 화이트 칼라에 대한 부분도 네. 데이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약간 주니어 부분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맞고요. 주니어, 근데 시니어는 거꾸로 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흰머리 있는 저나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은 아마 더 기회가 더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더 시니어들은 더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제가 저도 아이가 3명인데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마 인턴을 돈 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경험을 쌓으려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니어 시니어가 갈리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니어들이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네.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해줘야죠. 주니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근데 아까 화이트 칼라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업무는 다 AI가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인간도 더 창의적이고 더 가치적인 일로 해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른바 화이트 칼라의 재앙. 윤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적어도 이제 연령대가 있다는 거는 이제 네. 경험은 AI가 대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바둑을 두는 것도 AI와 바둑을 두는 것도 전혀 다른 발상으로 갈 때는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지곳대로 가야 되는 화이트 칼라의 경우, 가령 변호사, 또 마케트, 회계사, 심지어는 이 기사 쓰는 것도 AI로 다 가능하니까 의사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지컬 AI로 이제 이 의료까지도 AGI가 잠식하게 되면 진짜 의대 가려고 하는 경쟁도 이제는 좀 가라앉아 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윤 교수님 보시기에 진짜 이렇게 되면 대학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고 직업관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직업들이 우선적으로 이 중에서도 좀 무너진다고 봐야 될까요? 골드만삭스 CEO인 예. 얘기했는데 95% 금융 업무를 다 A가 할 거야. 인간은 96점, 97점, 98점, 99점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뭐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면 95점은 다 A가 하는 거죠. 네. 인간은 96점, 97점, 98점 만들 수 있는 없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때 일반적인 전형된 프로세스는 95점 다 A가 할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은 플러스 5점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그 평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일반적인 아주 정형화된 단순한 업무는 다 AI가 대체되는 게 맞고요. 네. 인간은 그 플러스 5점을 하기 위한 더 가치를 주는 사람한테는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단순한 업무만 할게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직업의 종말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더 예. 고부가치인 인류 해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방향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덜컥 교수님 말씀하신 급이 나는 게 네. 그러면은 이른바 이 신입
급의 그러면은 지원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이들이 자라서 10년 차 뭐 과장, 대리, 계장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OPC가 얘기했을 때 원퍼슨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원퍼스 컴퍼니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건 약간 주니어가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 책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현재는 ROI를 따지다 보면 네. 신입적을 못 뽑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는 신입사원 뽑는 것보다는 ARC가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걸 회사한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커뮤니티나 국가라든지 이런 사회적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니어를 위한 건 분명히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OPC를 많이 하는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논학 다 자동화되고 피지컬 AI가 되다 보니까 중국 청년들을 제가 또 중국 갔다 왔는데 네. OPC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근데 오픈클로나 그런 걸 직접 텐센트가 줄 서서 막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맥미니에다가 오픈클로 설치해서 예.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프랙티스 해보고 아이디어 내봐 그러고 있는 시대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있었던 계층들은 송리 작가님처럼 경영 문명이라죠. 납작해진 조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거운 조직이 아니라 다 작게 쪼개져서 피자 한 판 두 판을 먹고 있는 사람들처럼 네. 아무리 큰 조직도 아주 납작해져서 잘 마치 레고 블록처럼 쪼개져서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는 많이 사라지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 관리자가 더 가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 나이대 비슷한 중간 관리자들 많이 사라지는 건 맞을 것 같고 네. 재밌는 게 또 주니어도 안 뽑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 책임 아니면 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도 개발자인데 자리가 없어질까 봐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OPC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일반 개인들이 가장 먼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수익화 모델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을까요? 수익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도메인이랑 연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패션 쪽이야. 그럼 패션에 관한 그런 도메인에 관련돼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에 연결되는 OPC를 하셔야겠죠.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아니라 네. 난 패션에 관심이 많아. 아니 나는 뭔가 푸드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 소상공인이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되게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직원이 뭐 10명인데 매출이 2천억 나오고 있어요. 와. 이미 매드비는 아시겠지만 이미 상장 거의 해서 네. 뭐 거의 유니콘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1인당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옛날에 매출액 따졌잖아요. 네. 이제 저희 경제방송이가 그러면은 예, 예. 너 1인당 매출이 얼마야 물어볼 겁니다. 네. 아. 1인당 매출이 100억, 200억, 300억 나는 회사가 네. 사실은 이게 SF 영화가 아니라 실제 와.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워퍼스 컴퍼니가 유니콘이 되는 그래서 예. 모두의 창업, 모두의 AI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정부 기조로는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인당 매출이 100억, 200억, 300억이 SF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와.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참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따지고 보면 이제는 기업에서 고용을 할 때 너 매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네,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중국은 이미 이 OPC 원 퍼슨 컴퍼니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살짝 걱정이 돼요, 교수님.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아마 그 책에서 경고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지금 의대에 미친 한국, 맞아요. 공대에 미친 중국. 우리가 지금 이 빅딜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대체적인 이 결론을 분석을 해보면 중국에 따라잡혔거나 따라잡히고 있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IBM 오라클처럼 미국 회사 출신이긴 한데 네. 제가 예. 최근에 중국을 많이 다녀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마치 미드리어처럼 네. 미국과 중국과 이제 저 한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이 굉장히 많은 제조 쪽이라든지 탑티어 부분을 많이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아주 냉정히 말씀, 우리나라가 중국 가는 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와서 네. 중국에 있는 기술과 자본이 우리나라 잘 연결돼서 예. 어떤 건 경쟁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건 협력해서
아시아 패시픽으로 나가자. 그게 또 현실적인 스토리라고 보여집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그런 제조 쪽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AI 쪽은 이미 뭐 미국, 중국 패권 싸움이 인해서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콘텐츠, 제조, 약간 버티컬한 특별한 영역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중국이 많이 따라잡혔다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이미 진출했다고 하는 건 이미 거의 냉정히 말씀드리면 거의 일부 빼놓고는 다 끝났다. 옛날 이야기는. 지금은 직접 중국을 갔다 와서 보시면 네. 하웨이나 유니티나 알리바바 본사를 갔다 오고 저도 느꼈던 건데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력하고요. 중국과 잘 협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처럼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이자 위기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인상적인 오늘의 이야기는 네.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그 이야기가 가져오는 그렇죠. 저는 충격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높게 평가했지만 저는 진짜 위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연 우리 교육부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러다가는 정말 대학 졸업장만 받는 이 청년을 양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학 교육 시스템 저도 뭐 특임 교수이나 강의도 하고 네, 있고 네.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선택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애가 3명 둘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예.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학위증이 아니라 네. 내가 절대 어떤 걸 해봤고 내가 이런 직접 만들어봤고 이렇게 돌아가는 예.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 증명하는 시대가 일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 교육부나 아마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기존 리거시 교육도 있고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잘 밸런스 균형을 맞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했었던 경쟁의 기준, 뭐 스펙의 유효 기간이 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유니콘 기업처럼 AI 활용 여부에 따라서 그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격차가 과거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AI 디바이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져올 계층 고착화라든지 그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좀 다가올까요? AI 디바이드 너도 잘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드보다는 네. 속도나 그 갭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가속화돼서 네.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했잖아요. 디지털을 쓰는 사람 안 쓰는 네. 디지털 디바이드보다 AI 디바이드는 아마 속도, 폭, 깊이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것 그렇죠. 같고 속도나 아니면 그 깊이, 임팩트가 훨씬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인간은 좀 더 내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잘 하는 사람은 굉장히 더 극대화될 것 같고요. SF 영화처럼 그 실제 뭐 극빈치 생기는 그 속도가 사실은 멀리 안 가도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만 봐도 사실 네.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우리나라는 그나마 약간 그 버퍼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 AI 디바이드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네. 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그 임팩트가 크다는 걸 저는 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꾸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I를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걸 막 맥미니에 넣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잘하는 건지를 그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떻게 활용해야 돈이 되고 그러면은 프롬프트 잘 활용하는 게 활용하는 건지 뭐 내 비서처럼 다룬다는 건 어떻게 해야 비서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네. 어떻게 해야 소득이 나오는 건지 뭔가 쇼핑몰하고 연결해야 되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지금 약간 인터넷 생각하시면 네. 커머스가 있었죠. 인터넷 나이대가 있으니까 혹시 옛날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넷스케이프 아마 네네. 나이대 다른데 네. 예, 예. 지금의 오픈AI 같은 회사였죠. 아. 인터넷 예. 시대에 처음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지금의 엔비디아였죠. 네. 인프라 회사. 이제 아마존이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지금 AI 커머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AI 커머스, 에이전틱 AI에 대한 커머스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챗GPT로 그냥 질문하고 챗봇처럼 쓰고 계시는데 좀 맞아요. 지나면 커머스 그리고 워킹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서 아까 실제 비서가 아니라 실제 직원처럼 예. 돌아가는 것들이 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도 사실 오전에 다른 미팅하고 왔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래서 모두 AI,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에이전트를 쓴다는 분들이 아마 챗GPT처럼 현재는 챗봇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자기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바뀌는 예.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말했던 교육 그리고 고용 아마 투자 쪽 지금 이게 경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보다는 임팩트가 더 크다. 그리고 속도가 훨씬 빠를 거다. 그건 제가 그래서 AI 커머스가 지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어떻게 AI 커머스를 만들 수 있지 고민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돈을 벌었잖아요. 인터넷 시대. 예. 모바일 시대에 뭐 카카오 커머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네이버 커머스에 있는 것처럼 AI 시대 커머스가 나와서 지금은 아마 커머스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에전틱 AI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전틱 AI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 융합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은 잘 알아서 페이팔 마피아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좀 약간 아직은 약간 좀 따로따로 놀고 있긴 한데 해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로 트러스트, 온톨로지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해야만이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싸움에서 거의 좀 제국의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힘의 논리 시대 우리나라도 살아남으려면 양쪽의 그런 변화도 보고 본인들만의 아니면 회사도 개인도 그렇고 그런 것도 준비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AI를 쓸 때 사실 노벨상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의 버금가는 성능을 논할 때 사실 그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데이터 왜곡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AI들이 좀 거짓말할 때 좀 뻔뻔하게 한다라는 거를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의료라든지 법률 같은 좀 오류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핵심 분야에서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지도 좀 중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 지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론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LMM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리는 게 결정론 쪽인 게 있고 네. 확률론 쪽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생성형이 약간 확률 쪽이죠. 확률이다 보니까 약간 본질적으로는 거짓말, 네. 확률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확률 쪽 AI하고 결정론 AI를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환각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환각은 주로 이제 확률 쪽 AI 메커니즘 상에서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이건 확률 쪽이라 환각이 많으니까 이런 결정론 쪽, 그러니까 기호도나 이제 온톨로지나 그런 걸 같이 연결해서 환각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나 기술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들이 기술적으로는 환각 자체는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들이 환각이 굉장히 낮추고 네. 실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결정론 쪽 AI하고 환각 쪽 AI가 같이 연결 융합이 돼서 그것들은 많이 좀 줄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 AI를 활용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좀 오류가 생겨요. 근데 점점 더 개인에 대해 커스터마이즈 되면서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과신에 우리 김도현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믿게 돼요. 이런 과신의 문제도 일단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게 나만의 AI인데 네. 나를 잘 알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약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예.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너무 AI를 아까 과신하면 안 되고 네. 신뢰는 하되 검증하셔야죠.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인간의 마지막 역할은 검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과신하지 말자는 정말 좋은 포인트시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검증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 나왔지 그러면 네. 체크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죠. 또 하나 더 짚을 문제점들이 AI 버블론도 사실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빅테크 간의 AI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그 쏟아붓는 돈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보면은 정말 명과 암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 AI 버블론에 오히려 좀 불씨를 지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까지 너무 GPU가 비싸기도 네. 하고 투입 대비 효과 ROI로 따졌을 때는 네. 사실은 MIT 이번에 리서치 보면 95%가 실패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AI, 그러니까 MIT에서 리서치해 보면 네. 워낙 많이 했죠. POC도 많이 하고 했는데
95%가 실패했다 나옵니다. 5%만 성공한 거죠. 그래서 네. ROI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은 투입 대비 효과가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까지는 약간 이제 지금 얼리 스테이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상으로도 95%에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ROI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온 게 부분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중국에서 그래서 나왔죠. 오픈 소스를 푼 이유가 너희 더 비싼 거 쓰잖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거 오픈 소스 쓰면 비율이 아마 미국 거에 비해서 뭐 최대 뭐 100분의 1, 20분의 1로 우리 제공할게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 딥시크나 이런 K3 같은 경우에 예. 물론 키미네 좀 더 비싸긴 합니다만 딥시크는 제가 리서치 봤을 때는 아마 비용이 한 20분의 1 정도, 30분의 1입니다. 와. 성능은 유사한데 그런 것처럼 이전에 미국 빅테크에 대한 것들은 아까 엔비디아나 이런 얼라이언스 안에서는 약간 내부 순환도 있었죠, 사실은. 이 예. 안에서 그런 거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ROI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토큰당 달러당 토큰이 얼마큼 나오니 네. 전기당 토큰이 얼마 나올 거야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러면 이 지금의 빅테크 투자 경쟁 구조가 과연 빅테크들의 펀더멘털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 자본시장의 창의성이 좀 임계점에 임박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투자 쪽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MS 실적이 또 나왔을 때 그나마 MS가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레이어 네. 위에서 약간 좀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결국은 AI 버블론처럼 예. 이제까지 너무 투입을 많이 했는데 너 실제 가치가 뭐야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근데 나중에 인터넷 모바일도 보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버블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AI 버블은 다른 거는 갖고 있는 가치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인터넷 모바일 비해서 좀 더 아까 AI 디바이드 말씀드렸지만 좀 더 폭도 크고 속도도 빨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초기에 AI 버블론이 나오는 건 저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가 더 가속화되면 그것들은 좀 더 해서 AI 팩토리라고 하죠.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도 이슈가 좀 있는데 오늘 데이터 센터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입되는 건 많은데 실제 ROI가 뭐야 따질 수밖에 없어서 수익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잘 적응해서 AI 네이티브답게 그걸 활용하는 가치. 그래서 컨텐츠 이번에 뭐 K-팝에서 네. 쓰는 AI, 방산 AI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는 AI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도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점이 중요한 게 네. 윤 교수님이 지금 특임 교수로 계시는 학교의 대학원 이름도 AI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른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재료를 제공하는 우리 반도체처럼 이런 건 지금 막 본물 터지듯 터지는데 결국에는 수익을 얻는 걸 보면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우린 이런 기업은 없어요. MS도 있고 미국은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가 되면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 같으면 쿠다도 있고 우리는 플랫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높은 산인 겁니까? 그래서 그 풀스택이라고 표현되죠. 아까 예. 인프라도 있지만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실은 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델 위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민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은 팔란티어나 네. 뭐 업스테이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직은 갭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제가 저도 중국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면 네네. 미국, 중국 보면 쉽게 말하면 인프라 모델은 아직은 미국이 앞서 있는데 중국은 뭐가 없냐면 개인정보 보호가 없죠. 데이터 활용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는 데이터에서 나오거든요. 데이터 활용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지금 모델과 반도체도 좋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없어서 데이터 활용이 좀 더 강하거든요. 데이터 위에서 서비스가 좀 더 혁신적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발해서 말씀하신 AI 그런 모델 위에서 서비스 부분을 정말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숨어 있는 약간 뭐 강자들이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게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번에 모델 같은 독파모 모델도 봤지만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잘 주어지면 포텐셜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비해서 떨어진 건 맞고요.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는 에너지가 있긴 한데 좀 키울 필요는 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사실 뭐 검색이나 커머스, 클라우드까지 다 쥐고 있는데 이 AI 에이전트 시장마저 싹쓸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플랫폼들의 권력 고착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권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될까요? 좋은 포인트신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다 에이전틱 AI가 네네. 다 데이터도 있고, 예. 모델도 있고, 서비스 다 모이게 되는 거죠. 더 이렇게 해자처럼 다 모여 있는 부분이라서 더 강화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저는 이제 중앙화에 대한 AI 마켓이고, 저는 그래서 거꾸로 탈중앙화에 대한 AI 마켓도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제조 데이터를 미국에 못 올리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예, 우리 예.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 아니면 방산 데이터 그거를 미국 빅테크가 다 못 올리고 해요. 약간 그게 소브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마켓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런 B2C는 일반적인 빅테크가 가져가는 마켓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버티컬하게 도메인별로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이 다 우리 중요한 데이터를 다 미국 빅테크 못 올릴 거거든요. 네. 예. 그거는 우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풀스택으로 하죠. 그런 거 올릴 수밖에 없어서 아마 마켓으로 보면 아까 말씀 중앙에 대한 그 마켓도 있고 네. 약간 탈중앙화의 마켓처럼 약간 온프라미스, 엣지단 각각 도메인별 마켓도 병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 말씀대로 한때는 이것도 뭐 검증돼야 되겠습니다만 인기 있는 로봇 청소기인 중국의 그 로보락에 맞아요. 대한 정보 보안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또 이끌고 있는 창업 기업이 트러스트 커넥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는지 이런 뭐 1위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 결국은 아마존 이 쇼핑몰을 이용하든 뭐 MS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이른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내 정보가 뭐 계좌까지 다 탈탈탈 맞아요. 털리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어떤 AI의 이 성장과 개인정보의 어떤 신뢰관계, 내 자료가 탈탈 털려서 인간이 말 그대로 빅보스 밑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산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쓰는 건 좋아.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거죠. 갖고 있는 마이 데이터가 있죠. 마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이 정도 정보는 갖다 쓸 수 있는데 나한테 대신에 리워드를 줘. 뭐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마이 데이터 사업 비슷한 건데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개인은 아마 데이터를 이제 그걸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아마 현적인 부분은 데이터가 자산화돼서 나한테 뭔가 리워드를 줘. 이게 투명하게 그 대신 투명하게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지나서 보면은 이제 아까 탈탈 턴다고 표현했는데 예. 그러면 데이터가 자산화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나의 동의 없이 가져가든지 그게 오용됐을 때. 예. 그래서 에이전틱 AI 커머스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약간 좀 이슈, 그러니까 봇이 악의적으로 예. 책임을 마치 이제 범죄처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보안 측면. 그래서 예. 제가 AI 블록체인 융합을 제가 이제 좀 7년 정도 계속 리서치한 이유가 사실은 AI 따로 가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하는 분쪽에서 제가 ABC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같이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네,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해서 일단은 자기가 잘 지킬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뭐 양자 보안이 나오면 좀 더 아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인이 좀 더 그런 거 좀 신경을 더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까지 가야 되는군요. 양자 보안 이제 좀 양자 클라우드나 이제 좀 지나면 네. 아마 이 방송에서 좀 지나면 와. 양자가 먼 미래가 아니고 네. 사실은 좀 지나면 이 방송에서 좀 양자 융합도 나올 얘기가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면 양자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생각보다 저도 이제 저도 IBM 출신이니까 뭐 양자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그 기존 리거시 컴퓨팅하고 양자 컴퓨팅, 네. AI가 다 연결 융합되는 시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보완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는 맞고요. 네. 초기 단계에 맞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술적 측면 그리고 가버너 측면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느꼈을 때는 양자 AI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은 아직은 체감은 못 하실 네네. 텐데 예, 예. 엣지단에 있으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대비를 좀 그래서 해놔야겠네요. 좀 아마 예. 방송에서도 이제 지금은 AI, 이제 블록체인이 좀 지나면 양자 어떻게 해야 되는 리서치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제 프로그램의 제목도 양자 양자. 딜이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네. 빅딜이 다 포함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최근에 EU AI 액트 가운데 LLM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글로벌 매출의 최대 7%라는 천문학적인 벌금 조항까지 내걸리면서 빅테크들의 독주에 뭔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의 기술 경쟁에 눈이 좀 팔려서 빅테크들이 맞닥뜨릴 이 거대한 규제 리스크, 천문학적인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EU는 본질적으로 약간 디펜스하는 입장이죠. 왜냐면 빅테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과금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재밌게도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빅테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빅테크는 이미 뭐 다른 마켓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약간 그 다음 티어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빅테크는 이미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네. 예. 뭐 법정 분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티어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좀 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오히려 덩치 큰 빅테크는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사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 EU의 이런 메가톤급 규제가 AI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주를 좀 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약간 지금 아까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게 이쪽은 미국은 워낙 빅테크가 많고 네. EU는 이제 없기 때문에 지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EU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미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주로 컴플라이언스 네. 지키는 관점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 미스테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유명한 이제 AI 회사인데 사실은 그때 유럽에서 행사했을 때 얘기한 건 우리도 지금 사실은 원래 EU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미스테랄 약간 이제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었던 것처럼 EU가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은 워낙 속도 빠르고 빅테크 너무 잘 나가니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유저들이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 있는 회사가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 네. 예. 그러면 결국은 마켓 밸류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 서비스로 더 원해. 그러면 어떻게 규제가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아니 아래 한글을 잘 만들어야지. 네. 아래 한글 제대로 안 만들고 워드 쓰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듯이. 아니 교수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미중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소브린 자국 중심의 AI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미스테랄 이제 프랑스의 사례처럼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우물안 개구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의 경쟁력 체급은 작지만 우리가 덩치는 AI 시대에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의 이 AI 영토를 넓히려면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되게 논의 주제가 되는 포인트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죠. 풀스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인프라부터 모델 반도체 쭉 올라 풀스택으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중국 패권 싸움이 거의 이제 제국 시대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페이블 5도 겪었지만 쓰지 마 이렇게 해서 재밌는 얘기가 미국 그 클로드 엔트로픽에 있는 R&D 개발자를 못 썼대요. 미국 국적이 아니라서. 실제 이렇던 일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미국 국적자가 아니라서 못 썼다고 합니다. 실제. 근데 이런 일이 점점 미국,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 보면 아까 힘들지만 아까 정진 작지만 풀스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필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딱 팀에서 이번에 독파모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MPU 국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좀 풀스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재밌는 거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출을 해야죠. 왜냐면 미국, 중국어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은 미국 거 못 쓸 것 같아. 중국 못 쓸 거 그러면 차라리 한국 거는 그나마 대안이 되겠네. 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소브린 AI 풀스택이라는 개념이 우리만 쓰겠다는 개념보다는 잘 만들어가서 뭐 아시아 패시픽이라든지 중동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를 끌어야 된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아까 그 셋째 막내가 도발적으로 나 대학 안 갈래 그래서 마음을 이해해 주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른 집 자녀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다른 집 자녀면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너는 이게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친구면 약간 그 친구의 성향 네. 내지는 뭘 좋아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이번에 뭐 시험도 잘 본 건 아니었고, 네. 근데 의미 없이 재수학원 가는 것보다는 이런 AI 개발자, 난 정말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네. 네. 정말 하고 싶으면 그때 대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거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분비 경쟁이라든지 EU의 AI 인공지능법 같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서강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 윤석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딜사이트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